미국 하버드대 강의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숨죽인 채 한국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영상이 끝나고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가 경악을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디 스펜서입니다. 흔치 않은 이름이죠? 부모님은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셔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미국인이에요.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고 국제적인 갈등과 외교 문제, 그리고 군사적 전략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군사와 외교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흥미를 가졌던 분야예요. 늘 뉴스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서로의 힘을 겨루는지 보는 것이 흥미로웠죠. 저는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요 국가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만이 세계에서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룸메이트가 K-팝 팬이라 저도 그 영향을 좀 받았고요. 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군사 강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언제나 미국, 중국, 러시아였죠. 저는 이 나라들이 세계 군사 질서를 주도하고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한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나라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방위산업과 군사적 협력을 다루는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군사학과 외교 문제를 다루는 이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던 강의 중 하나였죠. 세계 강대국들의 군사적 전략과 외교적 갈등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대가 됐어요.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같은 수업을 듣는 한 중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저보다 방위산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친구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 라며 웃으면서 말했죠. 한국은 그저 아이돌이나 드라마로 조금 유명해진 나라일 뿐이야. 그것도 중국을 베껴서 겨우 유명해진 거지. 한국은 군사적으로는 거의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야. 방산 시장에서는 아무 존재감도 없어.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문화적인 측면은 의구심이 들었지만 방위산업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을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나라로 여기지 않았던 건 제 고정관념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며칠 전 평소와 같이 수업을 들어갔는데 강의 주제가 한국의 방산 산업과 국제적 협력이었어요.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이 방산 산업에서 과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이 미국의 군사 동맹국 중 하나로 독자적인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교수님이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 제 머릿속이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게 된 한국의 군사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고 정교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미사일이 지하 벙커 같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동안 한국을 군사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 무기나 방산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현무5 미사일이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밀 유도 미사일로 그 파괴력과 정밀도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한국이 방산 기술에서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이 그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독자적인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수업이 이어지면서 교수님은 한국의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국제 외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외교적 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주제는 조금 의외였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었고 전 세계에서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은 먼저 최근에 있었던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논란을 설명하셨어요. 그 대사는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왜 그게 문제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이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게는 매우 민감한 장소라고 설명하셨어요. 그곳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전범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 대사의 행동은 당연히 한국 국민들에게 큰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 대사는 그 후에도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지도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죠. 독도 문제는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인데 외국 대사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러한 대사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그 문제는 더 깊은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크라이나 대사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가 한국의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국 기업들을 초대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시회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보안 및 방위 기술 시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어요.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대표단이 참여했고 168개의 외국 방산 기업들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 사실에 크게 실망했고 이를 SNS에 공개하며 한국 기업들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애가 달았을 거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불참이 단순한 경제적 결정보다는 외교적 갈등과 깊은 연관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더 주목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같은 기간에 자국에서 방산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었어요. 이 전시회는 한국 방산 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죠.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방산 수입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방산 전시회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통해 이제는 단순한 소극적 참여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전시회는 365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대거 참가해 한국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같은 제품들이 있었고 그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방산 전시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했죠. 한국이 이 전시회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크라이나는 더욱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그저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군사적, 외교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게 되었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자립적인 방산 강국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성숙하게 외교적 긴장을 다루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 방산 전시회에 불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고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긴장 속에서 한국이 자국 방산 산업에 집중하기로 한 선택은 단순한 불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방산 산업에서 소극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방산 전시회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이 카덱스 전시회를 통해 보여준 성공적인 모습은 단순히 한국 내부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강의가 이어질수록 저는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한국의 급성장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카덱스 방산 전시회는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중요한 플랫폼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주요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인 나라들은 미국, 영국,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세계 군사 강국들이었어요. 이들은 전시회에서 열린 수많은 B2B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전시회에서만도 120건 이상의 회의가 열렸으며 그 결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이제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성공입니다. 교수님은 이 두 무기 체계가 유럽 여러 나라, 특히 폴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셨어요.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통해 대규모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방산 전시회는 그저 한국 방산 기술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국의 글로벌 방산 리더십을 확립했어요. 교수님은 특히 카덱스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술력은 단순히 전통적인 무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 전쟁을 대비한 첨단 기술에까지 확대되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드론, AI 기반 전술 시스템, 사이버 방어 기술까지 방산 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카덱스에서는 이와 같은 미래 전쟁 기술들이 대거 소개되었고 이는 단순히 현재의 전쟁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전쟁의 양상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어요. 한국이 방산 기술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단순한 방산 강국을 넘어 미래 전쟁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카덱스가 끝난 후에도 한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여러 나라들의 요청이 이어졌다고 해요. 교수님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러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자립적인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그저 참여자가 아닌 주도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방산 시장을 더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이 이제 방산 산업의 주요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방산 기술 수출을 넘어서 국가 간의 방산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도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방산 산업에서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점은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무기 시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쟁에 대비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카덱스에서 선보인 AI 기반 드론, 자율 무기 시스템, 사이버 방어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한국이 미래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이러한 미래 기술들은 그저 실험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한국이 사이버전과 무인 전투 기술을 중요한 방산 전략의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가올 전쟁의 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전통적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대비한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한국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방산 산업을 통해 여러 국가들과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교수님은 한국이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번 전시회에서 양국 간의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산업을 통해 단순한 군사적 기술뿐만 아니라 외교적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방산 산업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래 전쟁까지 대비하며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군사적, 외교적 강대국으로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죠.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건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방산 산업에 제대로 연계시킨 덕분이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성장을 군사적 자립으로 연결시키면서 이제는 자국의 방산 산업을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의 기술력을 계속 키워가며 자립적인 방산 강국이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을 수출하면서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교수님은 한국이 가진 외교적 전략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기술력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 이해관계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맺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방산 기술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와의 긴장도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겠죠. 그러나 한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국은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로 인식했습니다. 한국에게 독도와 야스쿠니 신사는 민감한 주제였고 그 대사가 감히 그런 행동을 했다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죠. 한국은 우크라이나 방산 전시회에 단 한 기업도 보내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경고를 보낸 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자신의 외교적 위치를 명확히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부당한 외교적 처사를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독립적인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긴장은 오히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이 정말 스마트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방산 산업을 키우고 그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략적 판단을 통해 외교적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이제 그 어떤 강대국에도 뒤처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그저 문화적 영향력만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방산 기술력과 외교적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강대국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기술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저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주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국이 보여준 성장과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립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그들이 가진 방산 기술력과 외교적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나라와 협력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 더 이상 단순한 문화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한국은 그 이상의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중요한 나라로 자리매김했음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만이 세계 무대를 좌우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진 거죠.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저는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들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산업 성장 과정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국가 안보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강국들의 역할과 영향력도 주목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더불어 이번 경험은 제게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실제 역량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었죠. 이는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매우 위험한 태도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수업은 제게 단순히 한국과의 방산 산업에 대한 지식을 넘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고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새로운 강국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생각이에요.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국제관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강연장. 마이크를 든 여성이 무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강연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여성의 첫 한마디에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여성의 강연이 끝난 뒤에는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미국의 한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가끔씩 지나가는 새들을 보면서 이 도시가 더 깨끗하고 푸르러질 수 있을지 고민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생각이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로 바뀌었어요. 환경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환경 문제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곤 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환경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끊임없이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때로는 거리로 나가 서명 운동도 하고 기업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하기도 해요. 사람들의 무관심한 반응이나 기업들의 거절에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 뉴스에서는 여전히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소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동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상사인 마이클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에밀리, 내가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강연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의 제안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런 큰 강연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열정과 지식이면 충분해. 게다가 교사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들이 학생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테니까.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이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죠.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 대답에 마이클은 기뻐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사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다른 나라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사례를 배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자료를 모았죠. 북유럽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정책, 독일의 재활용 시스템,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례들을 발견했죠. 각 나라의 독특한 접근 방식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런 정책들이 미국의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복잡해 보였거든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했죠. 좀 더 실용적이고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을까? 고민하며 계속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기사 내용은 놀라웠어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는 미국의 40% 재활용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였죠.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은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거야. 이런 사례가 바로 내가 찾던 거야.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학생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이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먼 나라로의 여행이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클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환경보호 시스템을 직접 보고 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준비하고 싶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가서 많이 배우고 와.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의 환경단체들과 연락을 취했죠.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정말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히 강연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거라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항을 들어서자마자 걱정보다 한국의 깨끗함에 놀랐어요. 공항 내부는 물론이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길가의 나무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곳곳에 설치된 분리수거 쓰레기통이었어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이런 세세한 분리수거 시스템을 보면서 이래서 한국의 재활용률이 높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환경공단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김태호 씨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했어요. 그 이후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98%에 이르고 있죠.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높은 재활용률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나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예요. 둘째,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처리 기술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죠. 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김 씨는 웃으며 제 말에 대답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버리는 양에 따라 비용을 내도록 했죠. 이런 정책들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김태호 씨와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각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를 재어 배출하고 그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었죠. 첨단 기술과 환경 보호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그곳에서 아파트 주민을 만났는데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구나.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였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미국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메모를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미국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다음 날의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죠. 학교 급식실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식판에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6학년 담임 선생님인 이미란 씨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잔반제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신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받고 남기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죠.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습관이 되어 잘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미국의 학교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죠. 우리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한 학생이 이 선생님께 다가와 물었어요. 저 선생님 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요? 이 선생님이 학생의 말을 제게 전달해 주셨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미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해. 하지만 너희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경험을 미국에 가져가 변화를 만들어내야겠어. 학교 방문을 마치고 나온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곳곳에 설치된 분리수거 쓰레기통,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카페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신선하게 다가왔죠. 환경 보호가 일상생활에 깊이 녹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강공원이었어요. 넓은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지만 쓰레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공원 관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한강공원에서는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가져간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공원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다니.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죠.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다른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주의를 주곤 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환경 보호의 힘이구나. 한강공원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미국의 공원들을 떠올렸어요. 쓰레기통이 넘치고 일회용품이 여기저기 널브러진 모습. 그 모습과 지금 제가 본 한강공원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환경보호 시스템은 단순히 정부 정책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 교육, 그리고 일상적인 실천이 모두 어우러진 결과였죠. 이것이야말로 내가 미국에 가져가야 할 메시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다음 날의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재활용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죠. 각종 재활용품들이 정교하게 분류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센터의 관리자인 김영호 씨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센터에서는 하루에 약 200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유리, 종이 등을 각각 분류해서 재활용 업체로 보내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국에서는 재활용품 처리가 큰 문제인데.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첨단 기술과 시민들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특히 시민들의 분리배출 습관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센터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문득 제가 평소에 얼마나 무심코 쓰레기를 버렸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환경공학과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박성훈 교수님은 한국의 환경정책과 기술 발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한국은 1990년대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제 발전에 밀려 환경이 뒷전이었지만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죠. 지금은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의식이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환경 문제가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업, 시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한 거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도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환경 문제에 둔감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캠퍼스 곳곳에 환경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고 학생들은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만났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환경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알 수 있었죠. 활동가 중 한 명인 이지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정부 정책에 의존하지 않아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친환경 기업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 양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회사의 CEO인 박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환경보호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편견이구나. 한국에서의 일주일,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어요.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얻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했죠.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이 경험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곧 있을 강연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강연 준비에 착수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강연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청중석에는 수많은 교사들이 앉아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밀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최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는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98%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환경교육,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원 관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센터, 그리고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들이 모두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청중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기심과 열정이 그들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죠.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배운 것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학교에서 잔반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재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것, 학생들과 함께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등이었죠. 이런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강연을 마치자마자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강연이 끝나고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죠. 한 교사가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어요. 저도 당장 우리 학교에서 실천해보고 싶어요. 또 다른 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힘주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가능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학교와 단체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몇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강연했던 학교들 중 몇몇에서 잔반제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이 점점 다른 학교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지역 환경단체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학교들도 생겨났어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죠.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용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우리 손에 있다. 한국에서 배운 환경보호의 지혜. 이 책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들도 함께 담았어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그들도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책이 출간되고 나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인들도 이 책을 읽고 연락을 해왔죠. 한 지방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을 읽고
우리 지역의 환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또 한 기업의 CEO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환경보호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회사도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작은 불씨가 점점 더 큰 불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환경보호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학교, 기업,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하고 환경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경험한 일들은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천천히 변화하더라도 조금씩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한국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환경 보호 시스템과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죠. 그리고 그 영감은 미국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환경 보호 노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죠.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의 환경 보호 시스템과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